지금부터 구두 발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먼저 학술 발표회의 좌장을 맡아주실 장동진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진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유한양행 CJ 제일자당에서 근무하셨고 인제대학교 교수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강원대학교 생명건강공학과 교수로 왕성한 연구를 하시며 후학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 소개받은 강원대학교 의생명과학대학에서 근무하는 장동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기회를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2일차 약용작물학회 심포지움 춘계 학술 발표회 2일차 세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요. 일반 구두 발표회, 그 다음 청년과학자 숏 커뮤니케이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선생님은 안동대학교의 성지혜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은 단삼 신품종 홍단의 생리활성 연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대학교 성지혜입니다. 네. 저는 항상 식품학회만 다녀오다가 이렇게 약용작물학회에 참석하니까 좀 새로운 경험이고 좋은 소재들을 알 수 있어서 제게 정말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주제는 국내산 신품종, 단산 신품종인 홍단의 개발에 있어서 생리활성을 측정한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팀과 K-메디허브의 전희전 박사와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연구는 단삼의 기능성을 측정하게 된 연구 배경과 실험 내용 그리고 결과 및 고찰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직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네. NIH 보고에 따르면 향후 사망률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은 크로닉 디지즈라고 합니다. 이런 크로닉 디지즈는 암, 심혈관계 질환 외에도 비만, 당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성 질환의 주된 원인은 염증 반응, 비만, 산화적 스트레스가 주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런 만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염증, 항비만, 항산화 활성을 갖는 천연물들을 탐색하는 것이 최근 연구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중 약용작물은 오래 전통적으로 약용 소재로 사용되어서 주된 바이오액티브 내추럴 프로덕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실험에 사용한 단삼은 살비아 미티오리자의 뿌리 부분으로서 붉은색이 특징이며 이 오래전부터 혈관 보호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수십 세기 동안 아시아에서 약용 소재로 약용 작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단삼은 탄시논, 크립토탄시눔, 디하이드로탄시눔과 같은 지용성 성분뿐만 아니라 단신수나 살비아놀릭 애시드 A, B와 같은 친수성 성분들 모두 심혈관계 질환에 좋다고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된 성분들은 단신수 살비아놀릭 애시드 A, B 외에도 탄시논, 크립토탄시논들이 안지오제네시스, 카디악 파이브로시스, 염증을 저해해서 항염증 반응, 항산화 작용, 안티 에이팝토시스 기능을 갖는 작용 기전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삼으로 진행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단삼의 유효 성분을 분석한 연구들, 또한 단삼의 주요 성분인 탄시논의 알서로 프로텍티브 이펙트를 규명한 연구, 또한 크라이토탄시논의 뉴로프로텍티브 이펙트 이외에도 항산화, 항비만, 항염증 활성들이 보고되어져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약용작물의 육성 프로그램에 있어서 수율과 외관, 병 저항성에 대해만 초점을 맞춰왔지만 최근 소비자들은 개선된 기능성이나 뉴트리셔널 밸류에 대해 더 나은 작물의 품질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단삼 신품종인 홍단을 홍단을 육성함에 있어서 생리활성을 측정하고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을 스크리닝하였습니다. 이러한 스크리닝 시스템은 향후에 작물을 육종하는 데 있어서 우수한 약용 작물을 선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항산화 활성 연구로는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항산화 활성으로는 ABTS, DPPH, 라디칼 소거능, 환원력을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단삼의 주요 생리활성 물질 분석은 디하이드로탄시논, 크립토탄시논, 탄시논 2A와 같은 탄신효누들, 또한 카페익 애시드, 페룰릭 애시드, 로즈마리닉 애시드, 살비아놀릭 애시드, 비와 같은 페놀릭 애시드류들을 다음과 같은 조건을 통해 HPLC로 분석하였습니다. 인비트로 생리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항염증 반응은 로 264.7 마크로파지 모델의 LPS로 염증 반응을 유도하였고 염증 유발 물질인 나이트라이트의 생성 정도를 그리스 시약으로 측정하였습니다. 항비만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3T3L1 지방 분화 세포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세포 내의 지질 축적도는 오일레도 염색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염증과 아디포제닉과 관계된 바이오마커들의 단백질 발현은 웨스턴 블라팅으로 검정하였습니다. 인비보 항비만 활성을 측정 실험에서는 고지방 시기로 유도된 비만지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정상 시기군, 고지방 시기군, 고지방 시기에 시료를 투여한 군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삼 시료의 경우 2.5에서 5mg/kg를 투여하였고 현재 항비만 기능성 소재로 활발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가르시니아 추출물은 100mg/kg로 대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종에 속하는 곰보 배추는 60mg/kg를 투여하였습니다. 동물 실험 이후에 체중과 식이 효율, 조직의 무게를 측정하였으며 세럼에 있는 생화학적 지표들과 지방 조직과 간의 조직학적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 및 고찰입니다. 먼저 단삼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연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삼은 1년 동안 재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약용작물은 계속 연차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유효 성분이 많고 기능성이 높아진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 실험에서는 다산이라는 단삼 품종을 사용해서 1년생, 2년생, 3년생의 항산화 활성 차이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연차가 진행될수록 다소 항산화 활성이 감소하긴 했지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단삼의 재배에 있어서 1년 재배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단삼의 항염증 활성을 측정한 연구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염증 반응이 체내의 각 조직에서 발현되게 되면 심장, 간, 이런 피부 및 다른 곳곳에서 만성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염증은 체내에서 INOS라는 효소가 분비하는 나이트라이트, NO의 함량이 즉 높아졌을 때 염증이 많이 발현됐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항염증 실험에 있어서 유의적으로 증가한 염증 반응에 있어서 단삼 추출물들을 처리하였을 때 억제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홍단 품종에서 다른 품종보다 유의적으로 NO 억제 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세포 독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 NO를 생성하는 INOS의 단백질 발현 모두 홍단 품종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억제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삼의 항비만 활성을 측정한 연구 결과입니다. 지방 분화를 유도하였을 때 세포 내에 지질이 많이 축적되었을
나 단삼 추출물들을 처리하였을 때 생성된 지질 축적도가 현저하게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도 단삼 추출물에서 지질 축적도가 유의적으로 억제되었으며 이 또한 홍단 품종에서 지질 축적도가 더 유의적으로 억제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방 분화에 관계된 주요 전사인자인 PPAR 감마와 CBP 알파의 단백질 발현 모두 홍단 품종에서 다른 단삼 추출물에 비해 유의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단삼의 생리활성 물질을 분석하였을 때 페놀릭 애시드의 경우 홍단에서 홍단 품종에서 페놀릭 애시드의 함량이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었으며 그중 주요 페놀릭 애시드류로는 로즈마리닉 애시드와 살비아놀릭 애시드 B가 단삼의 주된 페놀릭 애시드로 분석되었습니다. 2021년과 2020년도의 홍단이 21년도의 홍단에 비해 페놀릭 함량이 높았으며 유통시료에 비해서는 현저히 높았습니다. 이 외에도 탄신논 조성을 분석하였을 때 다이하이드로탄신논, 크립토탄신논, 탄신논 2A가 단삼의 주된 탄신논류였으며 총 탄신논 함량 또한 홍단 품종에서 유의적으로 높았습니다. 이 탄신논은 21년도 홍단에서 가장 높게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PCA 분석을 해본 결과 홍단은 19년, 20년, 21년 모두 살비아놀릭 애시드와 로즈마리닉 애시드, 페룰릭 애시드, 탄신논류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반면 유통시료는 이런 생리활성 물질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 홍단의 항비만을 인비보 테스트를 진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하이팻 다이어트로 고지방 시기를 유도한 이 비만주에 비해서 홍단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 유의적으로 체중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식이요일 동안 홍단이 낮게 측정되어서 섭취량 대비 체중 증가량을 감소시키는 것에도 효과적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홍단의 경우 간 조직의 무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부고화 지방과 장간막 지방의 무게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직학 분석 결과 통해서도 간 조직에서 생성된 이 지질 축적도를 홍단에서 유의적으로 억제하였고 지방의 크기 또한 홍단에서 현저하게 줄였습니다. 이는 대족으로 사용했던 유통시료 가르시니아 배암 차지기보다 더 높은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혈액 생화학적 지표 분석 결과 하이팻 다이어트로 유도된 TG와 TC가 홍단 품종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측정되었으며 몸에 좋다고 알려진 HDL 콜레스테롤은 유의적으로 높였으며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현저히 감소시켰습니다. AST, ALT를 측정한 결과 간에 대한 독성은 모두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아디포넥틴, 비만에 좋다고 알려진 아디포넥틴이라는 아디포카인도 홍단에서 유의적으로 많이 생성이 되었으며 비만 호르몬으로 알려진 렙틴 또한 홍단이 유의적으로 억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의 이러한 생리활성 측정 방법이 향후 약용작물의 육성 시스템에 적용돼서 더 많은 우수한 약용작물들이 선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해주신 네. 성지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연자 선생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자 선생님은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에서 근무하시는 손동균 연구사님이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은 대한민국 약전의 신규 감초의 작물학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원의 특작과학원에서 감초 품종 육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원 손동균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대한민국 약전에 신규로 등재된 신규 감초 코진스키에 대한 작물학적 특성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감초는 콩과에 속하는 약용작물로서 다년생 초본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2종이 보고되어 있고 분포 지역은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등 반건조 및 건조 기후에 자생하거나 일부 지역에 재배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22종이 모두 다 한약재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원식물이 각 나라별로 상이하며 우리나라는 우랄렌시스와 그라브라, 임플라타 3종을 기원식물로 사용하고 있고 한약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초의 효능은 전통적으로 동의보감과 같은 고문서에는 사화해독, 화담지혜, 보위화의 등 3가지 효능으로 알려져 있고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을 항균, 항알러지, 항산화, 항암, 항염증 등 다양한 양리적 효능으로 규명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전립선 비대증 개선, 골관절염 개선, 대장암 억제, 급성 췌장염 억제, 폐세포 보호 등 다양한 신규 효능이 보고되었습니다. 감초의 용도는 기존의 한약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담배, 반려동물 산업까지 감초가 쓰이지 않는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감초가 자생하지 않아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근 10년간 초본류 한약재 중에서는 수입이 가장 많은 품목이었으며 용도가 이렇게 점차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산업에 원료로 활용됨에 따라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초의 재배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시도되어졌다고 알려져 있고 기록상으로는 조선왕조 실록에 언급되고 재배 시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재배 시에는 조기 낙엽으로 인해 수량 감소와 함량 미달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국산화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다두성 고함량 종강교적 품종인 원광과 다감을 품종 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 약전의 기원종에 적합하지 않아서 세약 원료 사용 및 농가의 보급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신규 감초 코진스키의 섭취 근거 입증, 효능 및 동능성 평가, 안전성 입증을 통해서 대한민국 약전의 최초로 기원종이 추가 등재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목적입니다. 이 신규 감초 코진스키는 전 세계적으로 분류 및 생태학적인 연구만 보고되어 있고 작물학적에 대한 특성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규 감초 코진스키의 작물학적 특성 연구를 위해서 외부 형태적 특성과 글리시 함량 분석, 그다음에 주요 형질 간 다별량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 및 방법입니다. 재료 및 방법은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중국 등 5개국에서 수집된 연구 재료를 활용해서 계통을 육성하고 선발한 다음에 영양제 증식을 이용하여 표준화된 시료를 사용했습니다. 재배법은 농촌진흥청의 감초 재배법을 따랐습니다. 다음은 외부 형태적 특성 조사를 위해서 지상부, 지하부 특성 조사를 진행했는데 지상부, 지하부 특성 조사는 농촌진흥청의 시험 연구 조사 기준을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사 항목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기 특성 조사입니다. 화기 특성 조사는 꽃의 구조, 그다음에 암술, 수술, 그다음에 꽃트리, 종자 특성을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리시리진 함량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글리시리진은 앞서 말한 듯이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감초의 지표 성분 중 하나입니다. 이 글리시리진 분석은 이 대한민국 약전 제12개정 기준부수에 준하여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결과 및 고찰입니다. 신규 감초 코진스키는 출현율은 평균 66%였습니다. 20%부터 93%까지 유전자원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초장은 평균 87cm였고 경경은 9mm로 경경이 굵고 반직립 또는 직립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다음은 엽 특성입니다.
엽장은 16cm, 엽폭은 7.5cm이고 수엽수는 10개로 관행적으로 재배되는 만조감초보다는 엽의 크기가 크고 수엽수는 많은 특성을 보입니다. 엽형은 타원형 또는 난형을 보이며 엽선은 요두형과 예철두 두 가지 형태를 모두 나타냅니다. 여변은 주름이 있는 전연이었으며 엽전은 원저와 외저 형태를 표현형을 나타냅니다. 다음엔 꽃입니다. 꽃은 아래서부터 위로 피는 유한한 총상화소로서 100% 탈식성 식물입니다. 개화 시기는 6월 상순부터 7월까지 2달간 꽃이 피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화기 구조는 다른 콩과작물과 비슷한 구조인 기판, 익판, 용설판, 암술, 수술, 꽃받침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방과 꽃받침에는 밀성과 손모가 발달해서 타가수문을 유도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소화장은 13.77mm로 유럽감초, 그라브라보다는 크고 만주감초보다는 작은 소화의 크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꼬투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꼬투리는 협과로 개화 후에 14일 전후로 결실된 꼬투리가 관찰됩니다. 그리고 약간 구부러지는 반거리 모양으로 표면에는 선모가 발생하는데 이 선모는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가시 형태로 변형이 돼서 종자 최종 시에 이 가시로 인해서 최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종자입니다. 종자의 형태는 신장형이며 종피가 아주 단단한 경실 종자입니다. 따라서 이 단단한 종피를 제거하기 위해서 종피 찰상을 통해서 발화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종피색은 연녹색 또는 갈색을 보이며 천립중은 11.51g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초의 지하부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초의 지하부는 뿌리와 뿌리줄기로 나뉘게 되는데 뿌리는 원주형으로 하나의 주군에 다수의 부정군이 발달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금피에는 가로로 피목이 관찰되며 금피색은 갈색, 홍갈색, 회갈색을 띠게 되는데 대부분 갈색을 보입니다. 다음은 뿌리 특성은 근장은 68cm였고 근경은 20mm로 관행적으로 재배된 만조감초보다는 또 굵은 특성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지하경은 1년생보다는 2년생에 발달하게 되며 지하의 경장이 길고 경경이 굵으며 다수 관찰돼서 이를 활용 시에는 영양체 번식 증식에 매우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수량 특성 및 글리시린 함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량 특성 중 건근중은 주당 평균 69g으로 관행적으로 재배된 만조감초보다는 높은 무게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건조 수율은 53%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조 수량은 시 마르당 평균 504kg으로 이는 지금 품종으로 나와 있는 원광과 비슷한 높은 수량 특성을 보입니다. 글리시린 함량은 0.5%부터 2.6%까지 유전 자원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 수량 특성이 높이 평가되었던 자원들은 글리시린 함량 또한 높게 평가되었고 이를 이제 상관관계 분석 시에 수량 특성 중 근중과 글리시린 함량은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형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했습니다. 주요 형질의 정량적 수치를 피어슨의 정률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유의성을 표기하였고 그 결과 지상부의 초장, 마디수, 엽장, 엽폭 특성은 지하부 수량 형질 특성인 근경, 근중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글리시린 함량은 초장, 엽폭, 근경, 근중, 지하경영 특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 상관관계 분석 결과적으로 지상부의 특성으로 지하부 우수계통을 선발하는 주요 지표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주요 형질 간의 정량적 수치를 이용해서 군집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군집은 3개의 군집으로 분류가 되었고 1군에서는 가장 큰 군집으로 68%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수량 특성 형질이 낮은 자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2군은 가장 낮은 군집으로 14%가 존재하며 지하경 생육이 발달된 자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군은 수량 특성과 함량이 높은 자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군집 분석을 통해서 제3군에 포함된 9계통을 이제 생산력 건전과 지역 적응성 시험을 통해서 다수성 내두복 품종 육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지상부랑 지하부, 그 다음에 글리시린 함량, 상관관계, 군집 분석을 통해서
신규 감초인 코신스키 작물학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 연구의 코신스키 작물학적 특성 평가를 통해서 품종 개발 연구 및 다양한 기능성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해 주신 손동균 연구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강의 해주실 선생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강원대학교 바이오 헬스 융합학과에서 연구하시는 김경주 학생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은 멀티플렉스 PCR을 이용한 대마의 조기 성 판별용 스카 마커의 개발입니다. 예,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멀티플렉스 PCR을 이용한 대마의 조기 성판별 마커에 대해 발표할 김경주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대마는 1년생 초본으로 암꽃과 숫꽃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자웅이주 식물입니다. 대마 재배의 주 목적 중 하나는 칸나비노이드라는 성분인데요. 그 칸나비노이드 성분 중 의료용으로 쓰이는 CBD 성분은 간질 발작과 알츠하이머 등 난치성 질환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피디올렉스라는 뇌전증 치료제는 주성분이 CBD입니다. 이러한 칸나비노이드 성분은 암꽃의 트라이콘 부분에서 다른 대마의 조직과 함량에서 수백 배까지 차이 날 정도로 높은 함량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숫꽃에서는 암꽃과 다르게 트라이콤이 적거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암꽃과 다르게 함량이 매우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보시는 다음 사진의 경우 대마의 영양생장 시기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영양생장 시기의 대마는 형태적으로나 성분적으로 매우 암컷과 수컷이 유사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꽃이 핀 뒤인 생식생장 시기에서는 꽃의 형태로 암수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수컷 대마 같은 경우 꽃가루가 이제 생육 환경에서 잔류를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암컷 대마와 수정하게 되면은 암컷 대마의 칸나비노이드의 함량이 매우 비약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대마초 육종가들은 암컷 대마의 화학적 처리를 통하여 숫꽃을 유도해 여성화 종자, 즉 자성 종자를 만드는 방식으로 품종의 고정화 그리고 보급용 종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나비노이드의 생산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대마는 암개체의 선발이 매우 중요하고요. 수컷 대마의 조기 제거는 매우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카마커는 재현성, 보편성, 간편성을 갖춘 전통적이지만 매우 강력한 분자 마커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사진과 같이 단일 밴드의 유무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DNA의 손상, PCR 중의 오류 등으로 거짓음성 결과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RAPD 기반으로 밝혀진 수컷 특이적 서열 3종을 이용해 대마의 성판별 마커를 개발하였고요. 이와 동시에 PCR의 정상 반응 여부 판단을 위해서 모든 대마 공통 발현인 인터넷 스탠다드, 이하 IS로 칭하겠습니다. IS 프라이머를 추가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 멀티플렉스 PCR 조건을 확립하였고 이로 인해서 대마의 조기 성판별 마커를 개발하였습니다. 실험은 섬유용, 의료용, 마약성, 야생용 대마의 종자를 발화시켜 영양생장 시기에 대마의 잎을 샘플링하였습니다. 이후 단위 조건을 처리해 화합 분할을 유도하여 기존에 채집된 샘플의 암수를 구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라이머 제작은 수컷 특이적인 서열로 밝혀진 MADC3, MADC4, MA6 서열을 가지고 CLC 지노믹 워크벤치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라이머를 디자인하였습니다. 편의상 MADC3는 스카1, 그리고 MADC4는 스카2, MA6는 스카3로 명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스탠다드 마커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인터널 스탠다드 같은 경우 IS1과 2는 THCA의 합성 요소를 코딩하고 있는 서열을 증폭하는 프라이머이고요. IS3 같은 경우는 대마의 엽록체 TLNL과 F 서열을 특이적으로 증폭하는 프라이머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실험하기 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암컷 대마의 홀 게놈과 그리고 MADC3, MADC4, MADC6 서열을 CLC 게노믹 워크벤치 프로그램을 통해 매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암컷 대마의 지놈의 암컷 대마의 서열에 저희 해당 서열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확인하였고요. 그 결과 MADC3 같은 경우 인실리코라는 환경에서 94% 정도 암컷 대마의 MADC3의 경우 인실리코 환경에서 저희 자체적인 암컷 대마의 유전자 5번 크로모점에서 94% 정도의 유사 서열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PCR의 온도 조건을 조절한다고 하여도 암수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었지만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인비트로 실험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MADC3에 반해 MADC4, MADC6 같은 경우 암컷 약용대마 진원과 매핑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하고자 50도에서 70도라는 그레디언트 PCR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MADC3 서열 기반으로 만들어진 스카1 같은 경우 위 사진은 암컷 대마이고요. 아래 사진은 수컷 대마입니다. 결과를 보시는 것과 같이 모든 같은 온도대에서 암수의 밴드가 뜬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카1 같은 경우는 인실리코에서 나왔던 결과와 같이 암수 구분이 PCR을 통해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MADC4 서열 기반으로 만들어진 스카2입니다. 스카2 또한 이제 스카1 마커와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 PCR을 진행하였을 때 암수 구분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MADC3, 4 서열 같은 경우 선행 연구에서 제한된 6종 집단 내에서 기원된 서열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한정적이어서 본 연구에선 재현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MADC6 서열로 만들어진 스카3 같은 경우 보시는 것과 같이 암컷 대마 같은 경우는 50도에서 61.4도까지 목적 밴드가 검출이 되었고요. 수컷 대마의 경우 50도에서 69.8도까지 목적 밴드가 검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컷 특이적인 밴드를 형성하는 온도 범위를 먼저 확인하였고 밴드의 밝기를 좀 더 높이고 프라이머의 다이머를 최소화하는 세부적인 온도 조절을 통해 최종적으로 65도라는 어닐링 템퍼러처 조건을 확립하였습니다. 확립된 스카 마커 3의 65도 조건에서 IS 마커, 즉 인터넷 스탠다드 마커를 PCR을 진행하였는데요. 인터넷 스탠다드 마커를 PCR 진행할 때는 약용, 마약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재배는 대마에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IS1과 IS2 같은 경우는 암수 대마에서 모든 밴드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IS3 마커 같은 경우 암수 대마에서 목적 밴드가 모두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IS3 마커가 종래 고보존적인 엽록체 서열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최초 개발된 마커의 목적 서열과 본 실험에 사용된 대마의 목적 서열의 변이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밴드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카3 마커와 IS3 마커를 세부적인 실험을 통해서 3대1 비율이라는 조건으로 멀티플렉스 PCR을 진행하였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IS3 마커의 밴드가 전체 대마에서 밴드가 띄는 것을 확인하였고 수컷 특이적인 것만 판단하는 스카3의 밴드가 수컷 대마 쪽에서만 밴드가 띄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대마 조기 성판별용 멀티플렉스 PCR 조건의 확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본 멀티플렉스 PCR이 대마 산업에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마의 조기 성판별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스카3 마커 같은 경우는 화합운하가 일어나기 전인 수컷 대마만을 타겟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재배된 대마에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공적으로 밴드가 뜬 것 또한 확인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PCR의 정상 반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3 마커를 통해 PCR의 정상 반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만약에 스카 마커 3의 밴드가 검출되지 않는다면 해당 샘플은 더욱 명확하게 암컷 대마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대마만을 특이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IS3 마커의 산행 연구에서는 대마의 엽록체 TRN-L과 F 서열을 목적으로 하여 제작된 것으로 이제 대마와 타식물체를 구별하여 범죄 수사에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멀티플렉스 PCR 또한 IS3 마커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마만을 특이적으로 구별할 수 있을 거라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산된 자성 종자의 퀄리티 컨트롤입니다. 발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대마초 육종가들은 암컷 대마의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숫꽃을 유도하여 자성 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성 종자의 샘플을 랜덤으로 샘플링을 하여 본 멀티플렉스 PCR을 진행하면은 간접적으로라도 대마의 여성화도 또는 외부에서 수컷 대마의 꽃가루가 혼입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저희 단 한 번에 PCR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본 멀티플렉스 PCR은 대마 산업에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상당히 많은 연구, 좋은 연구 떨렸을 텐데 발표 잘 해주신 김경주 학생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자는 전남대학교 응용식물학과의 데이비 찰스 신미유 학생입니다. 지금 데이비 찰스 신미유 학생께서는 오늘 고려인삼률의 테스트 A2 유전자의 과발현을 통한 프로안티시아닌인 생합성 및 염분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조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Please. Yeah, thank you for kind introduction. My name is David, and I come from the beautiful city of Gwangju, a PhD candidate in the Department of Applied Plant Science under the supervision of Professor Lee Okran. Today I'm here to talk about a ginseng gene, which is called the transparent tester, that regulates proanthocyanidins and also regulates response to salt stress. So why ginseng? We all know that Panax ginseng is a plant which is widely used for its medicinal activity, and because of its medicinal power, it has a lot of market value in the world. And the medicinal power of the plant is attributed to these ginsenosides, which are secondary metabolites, but the plant also produces many or various non-ginsenosides, including flavonoids. And all these contribute also to the pharmacological activity of the plant. So flavonoids themselves, they usually are found abundantly in plant fruits and seeds, and they give the plant, they contribute to the color, fragrance, and flavor. And there are 6 types of flavonoids, but the most abundant one is called proanthocyanidins. Proanthocyanidins also have medicinal value. They are used to treat cardiovascular diseases, cancer, and Alzheimer's diseases. But also proanthocyanidins have other purposes in various industries, for example, in beverages, winery, and food. And all this makes the compounds also highly valuable. So if we can increase accumulation of proanthocyanidins in Panax ginseng, then we can end up expanding its medicinal use, also the market value of the plant. So how can we enhance proanthocyanidins in ginseng? Proanthocyanidins are produced through the general flavonoids pathway, which is
conducted by several enzymes, as you can see here. So if we want to make more proanthocyanidins, we can increase the activities of these enzymes which contribute to its formation. And one way to do this is to increase expression of transcription factors which activate the genes which are codes for these enzymes. Fortunately, in a model plant Arabidopsis, a gene called transparent tester 2 was found to be a key determinant in proanthocyanidins accumulation. And the TT2 gene or protein works by interaction with BLHH, BHLH, or basic helix loop helix, also WD40 repeat proteins or WDR in a complex which is called MBW complex during proanthocyanidins formation. Fortunately, since discovery of TT2 gene, homologs of this gene has been found in several plants, including grapes, poplar, and apple. But proanthocyanidins biosynthesis in Panax ginseng has not been elucidated so far. Luckily, in a ginseng genome database, we found TT2-like gene, which we called PGTT2 or Panax ginseng TT2. And the protein of the gene clusters together with other proanthocyanidins producing proteins. And also when we checked to the amino acid sequence of the protein, we found that it has all the important conserved domains which contribute to proanthocyanidins biosynthesis, as you can see in this image. So through overexpression of PGTT2 in Arabidopsis, we chose two lines which have relatively higher expression level of the gene, and confocal scanning microscope showed that the gene is exclusively localized in the nucleus of the cell, which gives a strong indication that the protein works as the transcription factor. When we overexpressed it in Arabidopsis seedlings, they show accumulation of brown pigments, which also indicates accumulation of flavonoids. And we checked the level of proanthocyanidins by using DMSCA staining and also by spectrometry. And we found in overexpression lines there are more accumulation of proanthocyanidins. And we checked by qPSCR the relative expression level of the genes responsible for proanthocyanidin biosynthesis in Arabidopsis. And we found all the genes upregulated, especially this gene ANR or anthocyanidin reductase, which codes for the final stage or final step of proanthocyanidin biosynthesis. After finding that the gene is responsible for proanthocyanidins biosynthesis, previous studies show that proanthocyanidins also inhibit seed germination or reduce the rate of seed germination by increasing the level of abscisic acid. So we tried to see if overexpression lines or what will be the effect of proanthocyanidins producing plants in the germination rate during salt stress. And when we germinated the overexpression lines and control lines in a salt-stressed environment, it showed that the germination rate got reduced. As for example, if you can see in this 150 millimolar sodium chloride environment, the difference in germination was almost 30%. So we saw that when we overexpress PGTT2, it reduces tolerance to salt stress. But also, post-germination, growth was also affected by in overexpression lines. When we check the chlorophyll level in this concentration of sodium chloride, the chlorophyll level was lower than the control lines. But also in the 200 millimolar sodium chloride, we also saw there are fewer plants which grew past the cotyledon level or greening of the cotyledons, which shows that they were affected more than the control lines. We also checked the abscisic acid biosynthesis genes and abscisic acid response genes. And the abscisic acid response genes, abscisic acid insensitive 3 and ABI5 were all upregulated, while the ABA biosynthesis gene NCD3 was also upregulated. So this shows that perhaps ABA is
high in overexpression lines. And ABA is known to induce a gene called MYC2, which also contributes to flavonoids biosynthesis, but also is known to contribute to inhibition of seed germination and post-germination development. When we check the relative expression level of MYC2 in normal condition,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expression level, but the expression level during salt stress was highly increased. So this gave an indication that probably there is an interaction between MYC2 protein and TT2 proteins in Panax ginseng. And we tried to check this through yeast hybrid assays, as you can see in this image, which is simplified by this diagram here. The two proteins in Panax ginseng of MYC2, MYC2A and MYC2B, first they interact with each other, but also both of them interact with PGTT2. We also find that PGTT2 interact with another protein called Panax ginseng TTG1, it's the WDR protein. And also we found that MYC2B interact with TTG proteins. So this shows that there is a complex interaction of proteins during proanthocyanidins biosynthesis in Panax ginseng. So in summary, we saw that first of all, the protein for TT2 is localized in the nucleus. Also, when you overexpress it, it shows high increased level of proanthocyanidins, but also it reduced tolerance of stress during germination and after germination. And lastly, yeast-2 hybrid assays shows that there is interaction between TT2, TTG, and MYC2 proteins in Panax ginseng. So I would like to thank my professor and all my lab mates and all the institutions which contributed to this work. Yeah, 여기까지. Thank you. 다섯 번째 발표하실 분은 전남대학교 응용식물학과의 이재현 선생님이십니다. 이재현 선생님께서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은 고려인삼의 그 상동 유전자 편집에 대해서 오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재현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응용식물학과에서 현재 이용란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는 석사과정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크리스퍼-카스 시스템을 이용한 고려인삼의 MTL, ZMPLA1, NLD 상동 유전자 편집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고려인삼의 학명은 파낙스 진생으로 고려인삼 학명에 있는 파낙스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고려인삼은 현재 광범위한 양리학적 화학 연구가 진행돼서 양리학적 효능이 입증된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홍삼의 원료로 시장이 높고, 그리고 세계 인삼 시장 규모는 2019년 231억 달러에서 2026년 324억 달러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시장성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고려인삼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데 이제 제한적인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 품종 개발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요인들로는 사배체 작물로 유전적 형질을 고정하기 어려운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파종 후 종자를 수확하기까지 평균 3년 이상의 긴 생육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종자를 수확을 할 때 40개에서 60개 정도의 종자만 생산하기 때문에 종자의 수율이 매우 낮은 편이며 우수한 품종을 개발한다고 해도 인삼뿌리 썩은병으로 인해서 이제 개발 및 보존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인삼 품종은 순계분리 육종법에 의해서 개발이 됐는데요. 순계분리 육종법에 의해서 개발이 되면은 약 3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한 교잡 육종법으로 개발된 품종은 현재 없지만 교잡 육종법에 의해서 개발을 한다면 약 45년 이상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지만 반수체 인삼을 개발한다면 약 20년 이하로 육종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반수체 인삼을 활용한다면 생산량이 증진된 개체, 그리고 병해충을 저항성을 가진 개체, 유용 성분 강화 성분을
강화된 품종 등 다양한 방향으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예측됩니다. 반우체란 염색체를 절반만 가지고 있는 식물을 말하는데요. 반우체는 작물 6종에서 순계 라인을 확보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순계 라인은 작물 6종에서 F1 종자를 확보하는데 이제 부모 개체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반우체를 육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인비트로 방법과 인비보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며 인비트로 방법은 메일과 피메일의 생식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인비보 방법은 하플로이드 인듀서, 폴론 트리트먼트, 인터인트라, 스페시픽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총 세 가지가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반수체는 코리친이나 오리잘린이라는 호르몬 처리를 통해 더블드 하플로이드 즉 순계 라인을 확보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PLA라고 하는 포스포라이페이즈 A 인지질 가수분해 효소에 관한 연구입니다. 네, 저희가 이 유전자를 타겟을 한 이유는 2017년 1959년부터 옥수수에서 반수체를 유도하는 데 사용해온 스톡6라는 개체의 주요 유전자가 포스포라이페이즈 A인 MTL, ZMPLA1, NLD임이 2017년에 보고되었습니다. 이 보고 이후 MTL, ZMPLA1, NLD 상동 유전자 편집을 통해 벼, 밀, 조와 같은 단자엽식물이자 곡물인 개체들에서 반수 유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저희 실험실에서 쌍자엽식물인 애기장대에서 PLA 유전자가 기능이 상실됐을 때 반우체가 유도된다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는 쌍자엽식물에서 PLA 유전자 기능 조절을 통해 반우체가 유도된다는 최초의 보고된 사례이며 PLA 유전자, 애기장대 PLA 유전자와 상동성이 높은 벼 유전자를 편집을 했을 때도 벼에서도 반우체가 유도된다는 것을 현재 확인했습니다. 쌍자엽식물인 애기장대와 6배체인 밀에서 포스포라이페이즈 A 조절을 통해 반우체가 유도된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약용작물이자 쌍자엽 4배체인 고려인삼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저희 실험실에서는 현재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실험 방법으로는 저희가 고려인삼 유전체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서 현재까지 보고된 반추 유도 기능 관련된 포스포라이페이즈 A 염기 서열을 전부 다 블라스팅하여 총 후보 유전자 2개를 선별을 했고요. 그 유전자를 편집하기 위해서 가이드 RNA를 제작을 했습니다. 가이드 RNA를 제작을 한 후에 유전자 편집 벡터인 PBATC의 클로닝을 진행해서 아그로박테리움 형질 전환 방법으로 인삼 배축과 자엽을 활용해서 형질 전환을 진행했습니다. 형질 전환을 진행한 결과 총 6개체의 독립된 편집 라인을 확보를 했는데요. 편집 형태와 편집률이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편집 형태는 원 베이스 페어 인서션부터 서로 다른 수준의 딜리션이 존재하는 개체 그리고 딜리션과 인서션이 혼재된 형태도 존재했으며 편집률은 42%부터 100%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편집된 개체와 와일드 타입의 플로이디 분석을 통해서 셀 사이클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같은 위치에서 DNA 컨텐츠 인덱스 피크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편집 개체와 이제 와일드 타입 간의 차이는 없고 둘 다 4배체로 판명됩니다. 하지만 포스포라이페이즈 A가 편집이 된 개체들의 경우 반우체가 유도되는 것은 다음 세대에서 유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보된 캘러스와 개체들을 활용해서 식물 재분화 및 세대 진전을 통해서 반우체 유도 유무를 검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애기장대에서 반우체를 유도했던 PPLA2 감마의 유전자가 기능이 상실되거나 기능이 오버익스프레션 됐을 때 지방산 함량이 변화되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 결과를 토대로 저희도 인삼에서도 변화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인삼 부정근을 배양할 때 리놀릭 애시드 1 마이크로몰 퍼 리터 처리 시 진세노사이드가 함량이 증진되는 결과가 2010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연구에서 PLA 유전자가 지금 편집이 된 개체들도 지방산 함량이 변화가 됐다면 진세노사이드 함량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면 인삼은 긴 생육주기와 4배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블 하플로이드 테크놀로지의 적용이 필요하며
포스폴 라이페이즈 A가 반수체를 유도한다는 결과를 토대로 현재 저희 실험실에서 그 보고를 바탕으로 인삼에서 유전자를 편집해서 총 6개의 독립된 편집 개체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애기장대에서 그 반수체를 유도했던 PPLA2 감마의 개체가 이제 유전자가 편집이 되거나 오버익스프레션 됐을 때 지방산 함량이 변화되고 이제 다음 세대에서 반수체가 유도되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 개체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삼에서도 PLA 유전자를 현재 편집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수체 유무나 유도 유무나 아니면은 이제 진세노사이드 함량의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과 농촌진흥청 그리고 신육종 기술 실용화 사업단 그리고 전남대학교 BK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전남대학교 이재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연자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자분 농촌진흥청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근무하시는 이정우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우 박사님께서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은 체세포 배 발생을 통한 인삼균의 대량 증식 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삼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그 제목은 체세포 배 발생을 통한 인삼의 기내 대량 증식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마이크 쓰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앞에서 많이 설명하셨으니까 인삼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인트로덕션하면서 뒤로 결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은 아시는 것처럼 두릅나무과에 속하고 또 인삼 속에 속하면서 초본성이면서 다년생 작물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메디컬한 목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작물인데 특히 진세노사이드가 핵심 물질이고 다양한 인삼 질병에 대한 효과가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물 같은 경우에는 인삼 같은 경우에는 초본성인데도 불구하고 유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증식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제 이게 그 인삼의 생활 환경을 잘 정리한 표인데요. 인삼 같은 경우에는 종자에서 1년생, 2년생까지는 거의 꽃이 피지 않고 3년생부터 종자가 맺히지만 이때에도 종자량은 많지 않습니다. 한 4년 정도 돼야 성숙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성숙이 완료되었을지라도 인삼 종자는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40개에서 60개의 개체만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1년 환사도를 했을 때는 연간 한 10배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낮은 효율성 때문에 인삼 품종이 개발된 이후에 농가의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번식률이 낮은 인삼 같은 작물에서 대량 증식할 수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내 대량 증식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기내 대량 증식 방법 중에서도 소마틱 엠브리오제네시스가 굉장히 유리한 방법인데요. 소마틱 엠브리오제네시스는 체세포에서 배가 발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대부분 기내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크게 캘러스를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크게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소마틱 엠브리오제네시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이렉트 소마틱 엠브리오제네시스는 유전적으로 변이가 적은 개체들을 대량으로 단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인삼의 기내 대량 증식에 적합한 프로토콜을 확립하고자 하였고요. 단계를 크게 소마틱 엠브리오제네시스, 식물의 재부나 수나 유전적 안정성의 평가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선행 연구와 또 기존에 알려진 논문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기내 대량 증식을 유도하였습니다. 먼저 종자 내 자엽을 활용하여서 어떠한 호르몬 처리도 없이 다이렉트 소마틱 엠브리오제네시스를 유도하였고요. 이것을 성숙 배지에 옮겨서 충분히 체세포를 성숙시킨 이후에 식물체를 유도하였습니다. 유도된 식물체는 다른 배지를 옮겨서 루트와 함께 식물체가 건강하게 형성이 되었고요. 최종적으로 순화 가능한 형태인 인비트로 그론 루트, 즉 이것은 거의 이제 맨 끝에 보이는 사진과 같은 모습인데 거의 묘삼과 같은
하지만 그보다 조금 작지만 묘상과 같은 형태의 것을 생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각각의 설립된 단계별로 적정 배지를 선발하기 위해서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재료는 저희 인삼가에서 개발한 천량이라는 품종을 활용하였고요. 먼저 카본 관련된 것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카본 타입은 프락토스, 글루코스, 말토스, 슈크로스. 슈크로스는 농도를 5수준으로 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는 먼저 절편체당 얼마나 소마틱 엠브리오제네시스가 일어나는지 유도율을 조사를 했고요. 절편체당 몇 개의 소마틱 엠브리오가 있는지를 조사했고, 두 수치를 합친 수치인 엠브리오 포메이션 캐패시티라는 EFC라는 새로운 수치를 만들어서 각각 적합한 배지가 어떤 것인지 평가해 보았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모든 그 카본 소스에서 전부 소마틱 엠브리오 유도는 발생하였지만은 슈크로스에서 눈에 띄게 효율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슈크로스 농도를 5수준으로 달리하여서 소마틱 엠브리오를 유도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모두 소마틱 엠브리오는 유도가 되었지만은 그림이랑 표에 보시는 것처럼 3에서 5, 특히 5% 슈크로스를 사용하였을 때 소마틱 엠브리오의 유도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도된 소마틱 엠브리오는 대부분 구형 상태로 미성숙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발달을 하기 위하여 성숙 배지에 개대를 하였습니다. 적합한 성숙 배지를 선발하기 위해서 역시 슈크로스 농도를 1에서 5까지 5수준으로 나눠서 각각의 미성숙 소마틱 엠브리오를 올려서 성숙 효율성을 검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성숙 배지의 슈크로스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성숙 단계의 소마틱 엠브리오의 숫자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슈크로스 2% 농도에서 그 비율이 최대화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렇게 성숙된 소마틱 엠브리오는 바라베지로 옮겨져 식물체를 유도하였는데요. 대부분의 여태까지 연구는 이 GA3 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다른 배지 조성에 대한 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바라베지 내 어떠한 슈크로스 농도가 적합한지 검증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슈크로스 농도에 따른 유의미한 발화율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차이는 식물체 밑에 있는 익스플랜트의 모폴로지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는데요. 슈크로스 농도가 가장 낮았던 1%에서는 일부분의 괴사와 함께 식물체가 다소 약한 부분이 있었고 2% 슈크로스에서는 건강한 식물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1%와 2% 슈크로스 농도까지는 익스플랜트와 슈트 사이의 분리가 용이했었던 반면에 슈크로스 농도가 3% 이상으로 사용하였을 때는 익스플랜트와 슈트의 협착이 좀 심하여 분리가 어려웠으며 보시는 사진과 같이 적색의 안토시아닌 색소의 축적과 함께 2차 체세포 발생하는 그런 생리장애 같은 부분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 바라베지에서 확보된 식물체는 이후에 일롱게이션 배지라는 배지로 옮겨져서 추가적으로 배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후에 어떤 바라베지 사용했는지가 이후에 식물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 개대 배양한 60일 이후에 식물체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를 해 보았을 때 크게 3가지 타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슈트와 루트가 동시에 존재하는 W 타입, 슈트만 존재하는 S 타입, 루트와 함께 자마를 가지고 있는 R 타입, 이렇게 세 형태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배양을 했을 때 S 타입 같은 경우 대부분 슈트가 유도 없이 고사를 하였던 반면 R 타입은 이 자마에서 슈트가 나와서 W 타입과 같은 형태를 띠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W 타입과 R 타입이 나중에 재분화된 식물체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수치를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각각 바라베지에서 유래된 식물체들의 숫자가 바라베지가 식물체 이후의 숫자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슈크로스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총 재분화된 식물체의 숫자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타입 형태로 봤을 때는 W 타입과 S 타입은 슈크로스 1% 농도에서 가장 높았었던 반면
R타입은 슈크로스 2% 농도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W타입과 R타입만을 이제 숫자를 더했을 때는 2% 슈크로스 농도의 발화배제에서 그 생산된 것이 가장 높았지만은 1%와 통계적인 요인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각각의 생산된 식물체의 생육을 조사해 보았을 때 1% 슈크로스가 함유된 발화배제 생산된 그 식물체 같은 경우에는 지상부가 굉장히 잘 발달한 반면 지하부의 생육은 다소 좋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하여 2% 슈크로스 발화배제에서 생산된 식물체 같은 경우에는 균형 있는 발달을 보였고요. 3%와 4%는 다소 좀 뿌리 발달은 괜찮지만 지상부 발달이 미약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추가적인 배양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인비트로 그론 루트, 즉 IGRS라고 저희가 지금 명명한 형태의 묘상과 같은 그 형태를 얻을 수 있었고요. 이것을 활용하여서 그 이제 순화를 하였을 때 80% 이상의 높은 그 순화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개체들은 계속 한 5개월 정도의 추가적인 생장 이후에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는 것을 2년생이 된 IGRS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2년생 IGRS는 포장으로 옮겨서 심었을 때 거의 일반적인 묘상과 차이가 없는 발화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확인했을 때 지상부 같은 경우에 IGRS에서 유도된 지상부 같은 경우에는 슈트가 좀 다소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많고 지하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삼은 그 탭루트라는 그 주근이 발달한 형태였던 것에 비하여 IGRS를 순화한 경우에는 주근은 짧고 또 잔뿌리가 많은 형태였기 때문에 이 모폴러지 차이가 유전적인 차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배수성 검정을 플로사이토메트리를 활용하여서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컨트롤 식물체와 리저너레이트 플랜트 사이에 똑같이 400 채널에서 피크가 발생하여서 어떠한 배수성의 차이도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은 SSL 분자 마커를 사용하여서 그 유전적인 안정성을 검증해 보았습니다. 프라이머 구성은 다음과 같고요. 양태진 교수님 팀에서 만들었던 프라이머를 사용하였습니다. 결과 리제너레이트 IGRS에 유래된 식물체에서 뽑은 DNA와 컨트롤 플랜트 사이에 어떠한 유전적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종자의 자엽을 통해서 한 약 1년 만에 순화가 가능한 그 식물체를 얻을 수가 있었고 다음과 같은 적합한 배지를 선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그 재분화된 시스템은 아무래도 인삼의 낮은 그 증식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앞으로 그 품종 보급을 좀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을 받겠습니다. 더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우 박사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연자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연자분 강원대학교 바이오헬스 융합학과의 유수지 학생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 항진균 활성 향상을 위한 한멜트 익스트루전 기술을 통해 제조된 은나노 입자 친환경 합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과학자 발표를 진행하게 된 강원대학교 박사과정 유수지입니다. 네, 제가 발표하게 될 주제는 항진균 활성 개선을 위해 한멜트 익스트루전을 통해 가공된 당귀를 사용하여 은나노 입자의 친환경 합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귀는 한국에서 자라는 약용식물로 항암, 항산화, 항염 등의 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귀 같은 경우는 당귀에서 활성을 나타내는 데커신이나 데커신올 안젤레이트와 같은 활성 성분의 낮은 수용해도로 인하여 충분한 양리학적 활성을 나타내지 못하거나 당귀의 사용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HME 한멜트 익스트루전의 경우에는
고온 조건에서 스크류를 사용하여 절단 및 마찰 기술을 통해 식품이나 의약품을 가공하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HME 기술은 최근에 천연물을 가공하기 위하여 사용이 되고 있으며 적절한 부영제를 사용하여 소수성 화합물의 수용해도나 생체 이용률을 개선시키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은나노입자는 항균 및 항진균 활성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여러 화학적, 물리적 접근을 통해서 합성이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합성법은 이제 케미컬을 사용하기 때문에 케미컬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공정이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공정은 천연물이나 박테리아와 같은 생물학적 물질을 사용하여 합성이 진행됩니다. 은나노 입자에 사용되는 추출물은 합성 과정에서 환원제 및 안정제 역할을 하고 다른 합성법에 비해서 스케일업이 쉽고 물질 분포가 넓으며 취급이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연구는 항진균제로 사용될 수 있는 은나노 입자의 합성 경로를 제한하기 위하여 HME 가공을 한 단기 추출물을 이용하여 은나노 입자를 합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HME로 가공된 단기 추출물을 사용하여 합성한 은나노 입자의 항진균 활성을 평가하였습니다. 단기를 HME로 가공하기 위하여 테이블 1과 같은 조건으로 HME 공정을 진행을 했으며 제조된 HME 단기의 활성 성분 수용해도 증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데커시놀과 데커시놀 안젤레이트의 HPLC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조된 HME 제형 중 F2 샘플이 높은 활성 성분의 수용해도 증가를 나타냈으며 이후 은나노 입자 합성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은나노 입자의 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UV 스펙트럼을 비교를 하였으며 은나노 입자의 형성을 나타내는 400에서 450 나노미터 사이의 특이적인 피크가 HME 단기 추출물을 사용을 하였을 때만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은나노 입자의 합성 조건을 확립을 하기 위하여 질산은 용액의 농도, 질산은 용액과 추출물의 비율, 합성 온도, 합성 시간에 따른 UV 스펙트럼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3mm몰 질산은 용액을 추출물과 9대1로 혼합을 하여서 80도에서 합성하였을 때 가장 높은 피크를 나타냈으며 이후의 실험에 이러한 조건으로 합성을 하여 사용되었습니다. 합성된 입자의 크기는 약 102나노미터 정도로 확인이 되었고 PDI 값은 약 0.314, 제타전이는 음전하를 띠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템 이미지를 통해서 입자의 형태를 확인을 하고 EDS 매핑을 통해 입자 내에 은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은나노 입자의 합성에서 환원제 및 캐핑제로 사용되는 HME 단기의 상호작용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FTIR 스펙트럼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HME 단기 추출물에 존재하는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의 OH기가 나노 입자의 안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FTIR 피크를 통해 확인을 하고 약간의 이동 외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HME 단기 추출물의 일부 화합물이 은나노 입자를 형성하는 데 있어 환원 및 캐핑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HME 단기에 합성된 은나노 입자의 구조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XRD 패턴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XRD 패턴을 확인하였을 때 약 38도, 44도, 64도, 77도에서 은의 구조에 해당하는 주요 피크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하고 다른 은나노 입자의 XRD 패턴과 비교를 하였을 때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은나노 입자의 특성 평가를 통해 입자가 잘 형성된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제 칸디다 알비칸스에 대한 항진균 활성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칸디다 알비칸스에 대한 은나노 입자의 항진균 효과를 HME 단기 추출물과 비교하기 위해서 동일한 농도로 처리하여 CFU 변화를 확인하였습니다. HME 단기의 경우 농도가 증가할수록 CFU의 감소가 나타났지만 완벽한 콜로니의 형성을 제한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은나노 입자로 합성된 경우 10mg/ml로 처리한 플레이트에서
CFU의 100%의 감소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생합성된 은나노 입자의 항진균 특성은 나노 입자의 작은 크기와 구형을 나타내는 모양, 그리고 표면적 증가와 박테리아의 세포벽과 더 잘 접촉하여 세포막으로의 침투가 더 잘 된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HM이 단기 추출물과 단기 추출물을 이용하여 은나노 입자의 합성을 비교를 하였으며 HM이 단기 추출물을 사용한 경우에서만 은나노 입자가 합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단기의 소수성 활성 성분의 수용해들을 HME 기술로 증가시켜 기존의 단기보다 은나노 합성에 있어 우수한 환원제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단기 외에도 HME를 통한 수용해도가 증가된 추출물이 은나노 입자의 녹색 합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잠재적인 대안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성된 은나노 입자는 칸디다 알비칸스에 대한 잠재적인 항진균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수지 학생 고맙습니다. 좋은 연구 발표해 주신 유수지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